어린아이의 약한 손이 내 손을 꽉 쥘 때에야 나는 떠올렸다. 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 여기는 어디예요? 미풍처럼 작은 목소리가 창가에 앉아 파르르 일렁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흘러나왔다. 나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떨리는 내 손이지만 할머니와 너만 있는 곳이야. 아무도 널 야단치지 않고 널 고개 숙이게 하지 않는 곳이란다. 누군가 물으면 나는 그 가정에서 누구냐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림자라고. 낡고 야윈 그림자. 황색 전등 아래 부엌에 조용히 머물며 오직 진심으로 살면 사랑을 알아줄 거라고 순진하게 믿던 그림자였다고.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 수십 년 나는 오로지 한마디를 바라며 살았다. 엄마, 밥 드셨어요? 할머니, 오늘 괜찮으세요? 하지만 오랜 세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 그들은 내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다. 마치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처럼 예쁘지도 새롭지도 않지만 계속 돌아가는 존재감은 있지만 끊임없이 돌아간다.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날 아침도 여느 날처럼 일찍 일어났다. 무릎이 쑤셨다. 어제 밤 찬바람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누워있을 수 없었다. 내가 밥을 안 하면 진우가 배고프거나 더 나쁘면 혼날까봐 두려웠다. 부엌에서 뛰어다니며 가스불을 켜고 어젯밤 남은 국을 데워 작은 냄비에 부었다. 오늘은 진우가 가장 좋아하는 계란찜을 준비했다. 계란을 곱게 풀고 간장 조금, 잘게 썬 파 몇 가닥 넣었다. 처음 만들어줬을 때 진우는 활짝 웃으며 할머니 계란이 마치 케이크 같아요. 라고 말했었다. 그 말을 잊을 수 없다. 그릇을 식탁에 놓고 숟가락과 젓가락도 깨끗이 닦아준 뒤 목이 쉬었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다. 진우야, 와서 밥 먹자.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거실에서 그릇 부딪히고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젓가락을 놓고 벌떡 일어나 거실로 달려갔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깨진 밥그릇을 주워 담고 있었다. 옆에는 내 아들이 밤새 비 맞으며 열병간 내 아들을 등에 업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던 그 아들이 소리쳤다. 넌 정말 쓸모없어. 한 번도 조심히 걷지 못하느냐?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으며 불쾌하게 말했다. 이놈이 우리 집에 부름만 가져와? 진우는 울지 않았다.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이를 악물고 견디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달려가서 꼭 껴안으며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막아주고 싶었다. 괜찮아. 할머니가 다 닦아줄게. 나는 진우를 방으로 데리고 와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줬다. 여전히 조용했다. 나는 무릎 부위 멍자국에 바람을 문질렀다. 마음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할머니, 진우가 작게 말했다. 언젠가 할머니가 여기 없으면 난 어떻게 해요? 나는 멈칫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다. 절대 그런 일 없단다. 할머니는 절대 안 가셨어. 할머니가 사는 한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나는 앉아 진우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게 하고 부드러운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빈혈로 흐트러진 부드러운 검은 머리에 어젯밤 샴푸 향이 아직 맴돌았다. 그 순간 두 할매와 손자만의 작은 세상. 꾸지람도 모욕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따스함 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우의 팔 안에서 나는 여전히 할머니였다. 허약한 노인도 불필요한 그림자도 눈에 보이지 않도록 밀려가야 할 존재도 아니었다. 나는 아직 그 아이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나는 조용히 지내면서 밥만 하고 빨래하고 매일 아이를 보살피면 이 집에 머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원하지도 간섭도 불평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순종하고 참기만 하면 자식들이 나를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틀렸다. 뼈저리게 틀렸다. 그날 밤 진우에게 감기약을 먹인 후 바로 잠들어 버렸다. 작은 몸은 점점 말랐고 입술은 푸르스름해졌으며 코는 한쪽만 막혔지만 아이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 진우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짜거나 떼쓰거나 울지 않았던 아이였다. 아마도 그 아이는 집안에서 눈물은 누구의 마음도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오늘 그의 아버지는 오후 내내 아이에게 집안 청소를 시켰다.
이유는 그 아이가 몰래 마시라고 내가 타준 우유를 쏟았기 때문이었다. 그 아버지 내가 젊어 팔부러진 다리를 업고 열병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던 바로 그 아들 지금은 손에 빗자루 자루를 들고 아들의 손을 세게 내리쳤다. 내가 말리자 그는 소리쳤다. 당신 좀 껴들지 마. 그건 아직 가볍게 본 거야. 당신이 애를 너무 예뻐해 저렇게 된 거야. 음식물 자국이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더는 내 자신을 변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알았다. 마음이 메말라버린 사람에게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설거지하던 내 귀에 거실에서 속삭이는 음성이 들렸다. 처음엔 돈 얘기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점점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등골이 찌릿해졌다. 우린 미래를 생각해야 해. 저 늙은 할매와 그 애가 우리 발목만 잡아. 두 명을 여기 두면 평생 나아질 수 없어. 알겠는데 할머니는 가기 싫다고 버틸 거야. 애는 할머니랑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고. 방법이 있어. 내가 물어봤어. 정신 이상 진단서를 받기만 하면 데이케어로 보내거나 요양원에 넣을 수 있어. 애는 장애 아동센터로 보낼 수 있어. 서명만 하면 돼.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몇 걸음도 안 떨어진 채 손자와 그들 사이에 있었다. 드라마도 악몽도 아니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진짜 말이었다. 그들은 나를 양로원으로 보내고 아직 9도 안 된 약한 손자마저 멀리 보내기로 상의하고 있었다. 나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손에 쥔 수건을 꽉 움켜쥐어 뼈마디가 욱신거렸다. 목구멍이 칼날에 베인 듯 아팠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옆에서 진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숨결은 바람처럼 가볍게 간격이 나에게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고 아직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나는 그가 누운 얼굴을 바라봤다. 어린 티가 가시고 이미 피로와 어둠이 짙게 배어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자라고 있다. 마치 자신이 짐덩이라도 되는 듯이. 그 마음속엔 아마도 그는 자신이 없었다면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했을 거라 믿고 있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위에 고인 땀방울, 불안하게 자는 그 모습. 나는 한때 꿈꿨다. 언젠가 내 아들이 돌아와 엄마,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예전처럼 안아주기를. 하지만 아니다.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우리와 진우는 걸림돌일 뿐이었다. 나는 좁고 오래된 이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곳 같지만 나와 손자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나는 혼자 키운 아들을 떠올렸다. 그가 대학 갈 수 있게 내 보석을 다 팔았던 날, 다리가 부러진 채 쌀 자루를 메고 3층 계단을 오르며 살던 날들을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결국 지금 이 순간 저는 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우는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어딜 가야 할지 모르고 돈이 충분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예요. 이 사랑 없는 집에서 유일한 손자인 우리 진우가 더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우리의 운명을 한 장의 서류와 위조된 서명으로 결정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내일 준비를 시작할 거야. 저는 낮게 다짐했습니다. 손자이자 제 전부인 진우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해가 뜨기도 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이제 떠나갈 시간에 앞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숨은 약하고 꾸준히 흐릅니다. 마치 깊은 밤 정적 속 시계 초침 소리처럼요. 저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봅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이지만 이미 참아온 흔적들이 뚜렷합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볼은 전보다 훨씬 꺼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배고픔에 익숙해졌고 침묵에 익숙해졌으며 넘어지고 버림받아도 스스로 괜찮아 라고 말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7살짜리 아이는 그런 것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웃어야 해요. 뛰어야 해요. 그리고 누구 하나 엄마 라고 불러주길 기대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살며시 일어나 덮고 있던 담요를 그의 어깨에 살짝 끌어다 덮어주고 숨죽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냥 손자를 깨울까 두려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곧 헤어질 모든 추억들을 깨우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부엌으로 가서 습관처럼 불을 켠 뒤 살을 씻고 파를 썰어 죽을 끓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죽은 단 하나만 끓였습니다. 제 몫은 남겨둘 겁니다. 돈이 한 푼도 아깝기에요. 우리의 여정은 멀고 추울 것이며 우릴 맞이할 사람조차 없다는 걸 저만이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집안은 허탈할 만큼 고요합니다. TV 소리도 불평도 무거운 발소리도 없습니다. 그 잠잠한 순간을 틈타 저는 한동안 제 방이라 부를 수 없었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창고로 변해 있었죠. 필요 없는 물건들로 가득한. 그리고 저는 그 속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롱문을 열고 제일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먼지 낀 천을 들어 올리자 결혼식 날 남편이 손수 만들어준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장식도 자물쇠도 없는 소박한 상자였지만 단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엔 중요한 건 요란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간 속에 바래진 몇 가지 물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말을 잃은 채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먼저 빛바랜 웨딩 사진, 19살 필름 카메라로 찍은 마을 입구 앞에서 한복을 입고 환히 웃던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아기 때 만든 연두색 양말, 손이 어설펐지만 엄마가 만든 발사계면 됐지 라며 정성을 다해 뜨던 나를 떠올리게 하는 양말입니다. 그 양말을 신던 아이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양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 장의 종이를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진우가 1학년 때 쓴 시, 삐뚤하지만 마음이 담긴 시입니다. 할머니는 작은 태양, 내 아이 옆에 반짝. 할머니가 손목을 불어 모든 아픔을 가져가요.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시가 좋아서 저를 가르친 시가 아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느껴 쓴 그 아이가 저를 정말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열쇠 다발을 넣었습니다. 이 집의 문들 찬장, 쌀통 뒷문, 10년 넘게 간직해온 열쇠들이었죠. 이제 저는 그것들을 놓기로 했습니다. 더는 돌아갈 곳이 사라졌으니까요. 모든 걸 연한 갈색 손수건에 싸고 저의 땀을 닦던 그 손수건에 하얀 실로 작은 글을 써놓았습니다. 모두가 떠나보낼 때 사랑이 식어서 떠나는 건 아니다. 상자를 나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면 분명 보게 될 자리입니다. 편지 하나 없이 글자도 서류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해할 이유도 들어줄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열어보는 순간만이라도 잠시라도 그들이 침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사랑은 때로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사라진 후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돌아와 진우 옆에 누웠습니다. 잠은 못 들지만 손자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리 준비한 작은 주머니를 꼭 쥔 채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내일 새벽 배는 6시에 출항합니다. 가짜 이름으로 티켓을 끊었고 바닷가 근처 아늑한 마루방 찜질방처럼 따뜻한 도 예약했습니다. 바다를 향한 창문과 나무 바닥이 있는 작은 방입니다.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가 저를 구해주길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손자와 함께 빛으로 가는 길을 걸을 것입니다. 물끄러미 뒤돌아봤습니다. 멀리서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는 방의 불은 아직 켜지지 않았고 온 집은 어둡고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그 집에서 살아온 수많은 세월처럼 말이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그 집엔 더 이상 마당을 쓸던 손길도 아침마다 끓여내던 미역국도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살짝 이불을 덮어주던 그림자 같은 사람도 없다는 걸. 하지만 바로 그 집이 저라는 사람을 천천히 말려 죽였던 곳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새벽 첫 번째 버스를 탔습니다. 진우는 제 등에서 잠이 들었고 버스 흔들림에 따라 머리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백미러로 저를 흘깃봤습니다. 그 눈빛엔 약간의 호기심이 담겨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저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봐왔겠죠. 말없이 떠나는 사람들, 짐도 없이 오직 결심만 품고 길을 나서는 이들. 지하철역은 지하 깊숙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를 업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아픔이 아픔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저는 오래 아파왔습니다. 표를 사기 위해 돈을 건넸습니다. 가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미 세상 떠난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편도 티켓 돌아올 날짜는 없습니다. 창구 직원은 돈을 세고 표를 출력하고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그 아이와 함께. 그런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무겁고 천천히 들어오는 소리. 그와 함께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진우의 손을 잡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승강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늙은 남자가 들고 있는 채소 봉투. 회색 제복을 입고 꾸벅꾸벅 조는 여성 한 명뿐. 우리는 창가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하는 곳이야. 뭘 시작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 간판 하나, 익숙한 거리 하나씩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두고 온 상처들처럼요.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시작하는 곳이야. 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듯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 아이의 숨소리가 귓가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마치 겨울밤 자장가처럼 조용하고 따뜻하게. 기차는 텅 빈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창에 비친 저희 얼굴은 여전히 주름투성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주름이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단 하루라도 제가 진짜 할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인도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마을역에서 내릴 예정입니다. 결혼식 때 받은 귀걸이를 팔아 간신히 작은 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곳이 어떤지,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날씨는 얼마나 추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손가방에서 얇은 울 담요를 꺼내 진우의 가슴 위에 덮었습니다. 그 아이는 살짝 몸을 움츠리고 제게 더 바짝 안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욕설이 없습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발소리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던 집에서조차 숨을 죽여야 하는 감정도 없습니다. 오직 열차의 진동음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은 작은 손. 그 손은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해가 막 떠오를 즈음 멈췄습니다. 경적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저 철길과 철이 스치는 차가운 금속 소리. 그리고 숨이 막힐 정도로 넓고 조용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저는 진우를 깨웠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졸린 얼굴로 제게 안겼고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착했어.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돼. 우리는 작은 시골역의 플랫폼을 걸어 나왔습니다. 해는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고 서리가 갠 하늘은 흐릿한 회색빛이었고 바닷바람엔 짭조름하고 서늘한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오래된 부엌의 잔향, 탄 기름 냄새, 아들의 옷에 배인 담배 냄새, 그리고 가족이라 부르던 이들에게서 풍기던 무관심의 냄새. 그 모든 것을 씻어내는 듯한 상쾌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의 손을 잡고 역을 벗어났습니다. 며칠 전 마을 보건소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에서 보고 공중전화로 예약했던 작은 숙소가 떠올랐습니다. 주인은 50대쯤 된 여성, 이름은 윤 씨.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자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눈빛엔 망설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짐이 될까 저울질하는 듯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들은 새로운 짐을 떠안고 싶어 하지 않지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저를 보더니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2층 계단 옆 방이에요. 넓진 않지만 깨끗해요. 바닷바람이 새니까 창문 잘 닫으셔야 해요. 히터는 가스라 너무 오래 켜두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친절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곳을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마룻바닥은 닳아 있었고 벽지엔 군데군데 벗겨진 자국이 있었지만 곰팡이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문이 있었고 파란 줄무늬 커튼이 플라스틱 집게로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싱글 침대 하나, 낮은 테이블 하나, 오래된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진우를 위해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정말 가까워요. 응, 누워있어도 파도 소리가 들릴 거야. 저는 가방에서 몇 봉지 라면, 반쯤 남은 쌀, 그리고 한 움큼 말린 물을 꺼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고 물을 데워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바다 소금 조금을 넣어 맛을 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더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낭비해선 안 된다는 걸요. 오후에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날씨는 쌀쌀했고 바람은 거세게 불었습니다. 모래는 사방으로 날렸지만 진우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목발에 의지해 천천히 걸었고 눈은 멀리 바다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춥지 않니? 내가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추워요. 그냥 좋아요. 여기선 소리 지르는 소리가 없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지만 꾹 참았다. 저렇게 작은 아이가 이미 고함을 일상처럼 받아들이게 되다니. 이제는 누가 소리 지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느낄 정도라니. 그날 밤 우리 두 사람은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나는 수건을 접어 베개로 만들고 담요를 하나 더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잠들 때까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잠들기 직전 진우가 물었다. 할머니, 우리 여기 얼마나 있어요? 나는 작게 대답했다. 가능한 한 오래. 내가 무섭지 않다고 느낄 때까지. 진우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랑 있으면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나는 밤새 깨어 있었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평온함 때문이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화내지도 않고 누군가가 지나가며 경멸의 눈빛을 주지도 않는 그런 방. 나는 처음으로 조심하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히 들렸다. 그 순간 깨달았다.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은 아니지만 내가 처음으로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아무도 나를 내쫓지 않는다. 아무도 내 말을 가로막지 않는다. 아무도 늙었다고 조용히 하라 고 하지 않는다. 오직 나와 내 손자만 있다. 작지만 조용한 이 방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생각했다. 조용히 사라지면 오래 지나지 않아. 예전 세상이 나를 잊을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강풍이 불던 어느 아침 나는 근처 할머니에게 산 공심채를 씻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낯선 번호. 하지만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걸. 전화를 받지 않았다. 10분 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 어디야? 진짜로 애 데리고 간 거야? 인사도 안부도 없이 오직 비난과 추궁뿐. 늘 그래왔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묻지 않았다. 오직 왜 아직 죽지 않느냐는 말만 있었다. 나는 부엌 한가운데 멈춰섰다. 젖은 손끝에서 물방울이 타일 바닥에 떨어졌다.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이제 이곳이 다른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듯했다. 이곳엔 고함도 깨진 그릇 소리도 없다. 그리고 어두운 욕실에 갇혀 울던 아이의 울음도 없다. 나는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손수건에 싸고
쌀통 밑바닥에 숨겼다. 겁나서가 아니었다. 이제 이 새로운 삶의 독소 같은 존재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게 단지 전파 하나일지라도.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니다. 그저 아이 하나와 법적 효력이 없는 사랑만 있을 뿐이다. 계속 도망칠 수는 없다. 하지만 멈춰 선다고 해서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에 나갔다. 라면 몇 봉지, 소금, 진우 다리에 가물 붕대를 샀다. 계산을 하며 주변을 살폈다. 골목 끝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내 아들과 똑같은 패딩을 입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남자가 돌아섰을 때 그저 생선 장수일 뿐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조마조마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도 아픈 상처는 그저 스스로 다시 욱신거린다. 나는 동네 작은 슈퍼에 들렀다. 김씨 아주머니는 거침없고 불친절하지만 쓸데없이 남 일에 끼어들진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계산대 옆 벤치에 앉아 말했다. 김 아주머니, 혹시 누가 저에 대해 물으면 그냥 모른다고 해주세요. 새로 방 구한 한씨라고만 해주세요. 김 아주머니는 나를 흘끗 보며 말했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씁쓸히 웃었다. 그저 저 애를 누가 데려가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메가사탕 봉지를 하나 건네며 중얼거렸다. 그 아이 참 착하더라. 편하게 살 자격 있어. 그날 오후 진우는 옆집 아이 수빈이랑 놀러 갔다. 둘은 현관 앞에서 그림을 그렸다. 진우가 그린 그림은 엉성했지만 나는 그 아이가 처음으로 해와 바다를 그렸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 이상 예전처럼 검은 선이 종이를 덮고 있지 않았다. 그 아이가 뛰어와 자랑했다. 할머니, 수빈이가 내 웃음 예쁘대요. 나는 그 아이를 바라봤다. 해맑은 눈빛, 뺨은 뛰어서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다른 아이를 보는 듯했다. 어른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던 모습이 사라지고 평범한 아이, 그래야만 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촛불을 하나 켰다. 기도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더라도 빛은 어둠을 밀어낸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종이 한 장에 글을 쓰고 내 등분으로 접어 베개 속에 넣었다. 만약 그들이 찾아온다면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나는 그 아이의 할머니고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한다. 그거면 남을 자격은 충분하다. 나는 안다. 그날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날 아침 하늘은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진우는 수빈이와 거실에서 글씨를 연습하고 있었고 나는 낡은 코트를 기워 입으며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우리 하숙집 앞에 멈춰섰다. 나는 단박에 알아봤다. 익숙한 번호판,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실루엣, 내 아들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2층으로 올라왔다. 주인 윤 아주머니가 그를 막아섰다. 누구 찾으세요? 여긴 가족 아무도 없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단했다. 여기 우리 어머니 있어요. 나 알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치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는 나를 보자 순간 멈칫했다. 결국 얼굴 들고 나오셨네. 이제 숨길 것도 없으니까. 나는 담담히 말했다. 이젠 숨을 이유가 없거든. 그는 내 앞에 다가와 위에서 아래로 나를 훑더니 안쪽을 들여다봤다. 거기서 진우가 수빈과 종이학을 접고 있었다. 저놈 엄마가 데리고 나간 거야. 애를 유기한 거야 뭐야. 그 한마디 저놈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찔렀다. 수년간 그 아이는 그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 감정 없는 대상일 뿐이었다. 유괴가 아니야.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단지 내 손자를 더는 맞지 않고 굶지 않고 어두운 화장실에 갇히지 않는 곳으로 데려왔을 뿐이야. 그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엄마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뭘로 살 건데요.
애 키울 권리가 있어요. 엄마는 늙었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맞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집도 권리도 힘도 없어. 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어. 그 애를 향한 너희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 사랑. 그가 비웃듯 웃었다. 사랑이 밥 먹여줘요. 병을 고쳐줘요. 아니,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하지만 사랑은 아이를 웃게 만들 수 있어. 문 닫히는 소리에 놀라지 않게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자신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믿게 해줄 수 있어.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말투를 바꿨다. 엄마가 데리고 돌아가요. 사람을 써서 돌보게 할게요. 엄마는 이제 관여하지 마요. 나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가 내 손자를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야. 법정까지 가더라도, 이 작은 방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더라도 엄마 지금 너무 나가는 거야. 아니,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안 했던 거야. 수년간 나는 입을 닫았지. 너희가 잔인하게 굴어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여겼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엄마가 이긴다고 생각해. 나는 쓸쓸히 웃었다. 이기지 않아도 돼. 그 아이만 지지 않으면 돼. 그때 진우가 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 나는 돌아보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낯선 사람이야. 진우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하지만 내게는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마지막 절단처럼 느껴졌다. 아들은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조용히 돌아섰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크고 위압감이 느껴졌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생애 처음으로 나는 오른편에 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이 피 한 방울 섞인 존재를 위해 싸울 힘조차 이미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는 기다리지도 신경 쓰지도 않았다. 지금 나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진우에게 비록 늦게 찾아온 유년기일지라도 그 몇 개월만큼은 아이답게 살아보게 해주는 것.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진우를 군 보건소에 데려갔다. 의사는 젊은 남자였고 이름은 은호.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다. 그는 허리를 숙이고 진우의 다리를 살펴보며 말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물리치료를 꾸준히 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진우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 아이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 속에서 나는 희망이라는 작은 불빛을 보았다. 그 후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치료실에 갔다. 걸음은 느렸지만 꾸준히 걸었다. 가는 길에 나는 동화를 들려주고 바다 이야기를 하고 작은 목조 집에 핀 부겐빌레아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느 날 치료가 끝난 후 진우가 말했다. 할머니, 내일은 저 혼자 갈게요. 할머니는 입구에서 기다려줘요.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그 아이는 난간을 잡고 한 걸음씩 걸었다. 그리고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겨우 몇 걸음이었지만 그 아이는 스스로 삶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오후 바다로 갔다. 진우는 조개 껍데기를 줍는 걸 좋아했다. 껍데기를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색깔별로 정리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말했다. 제일 예쁜 거 하나 골라서 할머니 머리에 꽂아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젠 늙어서 머리가 안 버텨. 그 아이는 말했다. 그럼 베개에 꽂을게요. 할머니가 자면서 바다 꿈꿀 수 있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푸념이 아니라 잊을까봐 두려운 순간들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글씨는 떨렸지만 한 문장 한 문장 모두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오늘 우리 손자가 7걸음을 혼자 걸었다. 오늘 그 애가 오래 살아서 할머니를 돌보고 싶다고 했다. 오늘 나는 아직도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봄이 천천히 다가왔다. 바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김아주머니가 작은 국화 화분을 주며 말했다. 현관 앞에 둬요.
애들은 노란색 좋아하거든. 진우는 매일 아침 꽃을 돌봤다. 적당히 물을 주고 햇빛 가리개를 덮고 꽃 핀 날짜를 빨간 펜으로 표시했다.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내 어릴 적 모습을 보았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아이들은 살아갈 힘을 갖는다. 어느 날 밤 내가 옷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나중에 할머니가 안 계시면 나는 누구랑 살아야 해요? 나는 멈췄다.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나는 곁에 가앉아 그 아이를 꼭 껴안고 말했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하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할머니는 믿어. 너는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갈 거야. 왜냐하면 넌 진짜 사랑으로 자랐으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어디도 가지 마세요. 할머니도 그러고 싶단다. 하지만 만약 언젠가 떠나게 된다면 할머니는 바다를 남겨둘게. 그러면 파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곁에 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더 잘 잠들 수 있었다. 가끔 밤중에 기침을 하긴 했고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아이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을 건넸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늦게 찾아온 하지만 삶을 비춰주는 한 줄기의 아침 햇살. 나는 내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걸음은 느려졌고 눈은 점점 흐릿해졌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아렸다. 특히 새벽 공기를 들이쉴 때면 더욱 그랬다. 하지만 나는 진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그 아이는 너무 어리다. 아직도 할머니가 매일 창가에 앉아 손 흔들며 자기 물리치료 가는 걸 배웅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나는 죽음이 무섭지는 않았다. 단지 내가 떠난 뒤 그 아이가 홀로 남겨질까봐, 밤이 되면 이름 불러주는 사람 하나 없이 방 안에 남겨질까봐 그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조용히, 조금씩. 나는 어느 날 혼자 은호 의사를 찾아갔다. 그는 진료 결과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졌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남은 시간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나는 대답했다. 이 일은 그 아이에게 비밀로 해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새로운 약 처방전을 건네주며 하루에 몇 번, 어떤 시간에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마치 내게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붙잡아주는 듯했다.